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페이지가 일단 13페이지 잠깐 보시죠. 513페이지. 거기 보면 건축물의 대지 면적 등의 산정 방법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목차는 오늘은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이 건축물의 각종 면적들,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높이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대지 면적이라는 게 나오죠.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대지 면적. 그래서 수평 투영 면적이라는 게 이제 단면을 잘라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그래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라고 해서 1번에 보면은 법 46조 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소연업이 미달하는 도로에서 지정된 건축선입니다. 저번주에 했던 게 자, 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폭이 2m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이 지역에 필요한 도로의 너비가 4m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건 소연업이 미달하는 도로니까 양쪽 옆에 대지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도로의 중심선 여기서부터 소연업이 2분의 1씩을 후퇴하고 반대편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을 때는 여기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소연업만큼을 후퇴해서 이쪽에다가 건축선을 지정을 하죠. 이럴 때 이렇게 지정된 건축선이랑 도로 사이의 면적 요거는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그거죠, 그거. 그래서 1번이 이 부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각전제, 도로 모퉁이에서 잘려나가는 부분도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대지에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 등이 있을 때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면적, 그 부분도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514페이지. 건축 면적이죠.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그래서 건물을 잘라가지고 단면을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 이런 것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원칙적 기준이라는 게 나오는데 처마, 차양, 부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렇게 지붕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원칙적인 건축면적은 여기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걸 건축 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건물의 어떤 부분도 이 건축 면적을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처마같이 이렇게 처마나 차양, 부연 이러한 것들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1m 이상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으면은 이러한 것들이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는 여기 돌출된 부분의 끝부분 여기서부터 일정 거리를 들어갑니다.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전통 사찰은 얼마를 들어가죠? 4m. 축사는 3m.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은 2m. 한옥은 2m.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 인증 건축물도 그 밖의 건물은 1m씩. 그래서 이 돌출된 부분의 끝부분 여기서부터 각각 4m, 3m, 2m, 1m씩을 들어가서 이 들어간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걸 건축 면적으로 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쭉 적혀 있는 거고 2번에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이건 2번은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3번 건축 면적이 산입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 면적들을 볼 때 각종 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부분들이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집 표면으로부터 1m 이하인 부분 근데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해서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은 집 표면으로부터 1.5m까지 그러니까 건물 같은 거 지으면은
여기 계단 같은 걸 설치해 버리면은 요 부분을 자르면은 이 계단 면적이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빼주기 위해서 집 표면으로부터 1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부터 건축 면적을 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창고 같은데 차량 접안시키는 이런 부분은 1.5m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해서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옥외 피난 계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 통로나 차량 통로.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주차장 건물을 따로 지어가지고 주차장에서 백화점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통로들, 그런 것들도 건축 면적 산정할 때 제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이런 것들은 아실 테고, 건축물 뭐 지하층 출입구 상부 뭐 이런 것들, 그 지붕 같은 거입니다. 지붕 같은 거. 그 다음에 6번에 생활 폐기물 보관 있어요. 요 밑으로 7번 밑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6번, 7번 요거 한번 해보면은 그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 뭐 1층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2층 그 이상 이렇게 돼 있으면은 1층에서 막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문 열고 그냥 나가자 라고 하면 되는데, 2층 같은 데서 불이 나버리면은 애들이 뛰어다니고 하니까 대피시키기가 곤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상구에 연결해 가지고 비상용 미끄럼틀 같은 걸 설치해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 면적 산정할 때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7번이. 그래서 어린이집에 비상구에 연결해서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영유형 미끄럼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8번에 보면은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이런 것들도 빼주고, 그 다음에 8번 이하는 그냥 부정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폐율 산정의 특례 이런 것들도 그냥 됐습니다. 이거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죠.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그러니까 1층의 면적, 2층의 면적, 3층의 면적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벽이나 기둥 그 밖에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라는 건 건축물을 어디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 단면을 내려다본 거. 그러니까 건물의 가장 넓은 부분을 건축 면적으로 산정하는데, 바닥 면적이라는 건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3층의 바닥 면적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이 돼 있으면은 이 구획된 부분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렇게. 그러니까 101호의 바닥 면적, 화장실의 바닥 면적 이런 것들을 다 따로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번에 보면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그래서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이 안 돼 있는 것들,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둥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지표면도 이런 것들도 건물이죠.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이 안 돼 있으니까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1m씩 이렇게 후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이걸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의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m로 곱방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그래서 노대등 이런 것들이 발코니라고 하죠. 발코니를 이렇게 그려보죠. 요 안에는 이제 실내 공간이 있겠죠. 아파트에. 자, 이게 이제 노대, 발코니입니다. 그럼 노대등의 면적을 구할 때는, 자, 노대등이 요 실내 공간에 접해 있는 벽이 있겠죠. 이 가로변이랑 요걸 곱해주는 거죠. 요걸 곱하면은 노대등의 면적이 나옵니다. 자, 여기를 10m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2m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자, 그러면 노대등의 면적이 20제곱미터. 여기서 빼주는 거죠.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요거 10m. 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주죠? 1.5. 자, 원래 면적을 구할 때는 10m에다가 2m를 곱해줬는데 빼주는 거는 1.5m. 끌 곱한 값. 그러니까 15제곱미터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게 5제곱미터. 요것만큼만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한다. 그러면은 요 면적만큼은 공짜로 쓰는 겁니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에 가면은 요 길이, 발코니 요 길이가 1.5m를 안 넘는다고 했죠. 그래야 요까지는 공짜로 쓰는 거니까 굳이 발코니를 넓게 해가지고 실내 공간을 줄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1.5m를 곱한 값을 빼고, 그러니까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1.5를 곱한 값, 요 길이가 1.5가 될 때까지, 요거까지는 공짜로 쓰는데 요걸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될 때 이 필로티 부분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 뒤에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공동주택은 어떤 용도로 쓰든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건물을 지으면은 건물 지었을 때 이 건축물 옥상에 요만큼 튀어나와 있는 부분,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락은 층고가 평지붕일 때는 1.5m, 병사지붕일 때는 1.8m까지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옥상이고 보입니까? 옥상. 네 번째 줄에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화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화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고, 옥상이나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보통 옥상이죠. 기름탱크는 건물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는 지하에 보통 묻죠.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5번에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제가 안 읽은 거 5번에 보시면은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번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예.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들 요거에 시험에는 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기존의 다중이 영업소 비상구에 연결해서 설치하는 폭 1.5m, 아까 건축 면적에서는 2m까지를 뺐는데 요거는 1.5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이런 것들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7번 보면은 리모델링 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 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 외벽에 부과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건물 오래되면은 건물 외벽에다가 마감재를 덧대는 경우가 있죠. 리모델링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빨간 벽돌이었는데 촌스러워지니까 마감재를 덧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8번 이하, 이거는 아까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보지 마십시오. 그냥 9번, 10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11번 이하는 그냥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연면적.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된 게 4가지가 있었죠. 지하층, 부설주차장, 초고층 건축물이나 준초고층 건축물에서의 피난 안전구역, 그 다음에 대피공간, 이렇게 4가지. 연면적인데 일반적인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요 4가지. 지하층, 부설주차장, 피난 안전구역, 그 다음에 대피공간,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가 나오죠. 건축물 좀 더 크게.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상단이 그냥 옥상 바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건축물의 높이로 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보면은 예외해서 법 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로 산정한다. 60조가 뭐냐면 쪼기수배울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서는 전면 도로의 중심선, 도로가 여기 있으면 전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좀 더 완화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3번 넘기면 안 되는데 가로 3번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거기 밑줄 하죠.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근데 가로 안에 사계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 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한번 해보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막루, 옥탑 이런 것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뭐였죠? 건축 면적 뭐 대지 면적 아니고 바닥 면적 아니고 건축 면적의 얼마이야? 8분의 1 이하일 때. 그러니까 면적이 좀 작죠? 이럴 때는 이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안 넘으면 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8분의 1을 넘어버리면, 수평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넘을 때는 이 부분 높이가 건축물의 높이에 다 포함된다 이런 말이죠. 자, 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 50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5m라고 해보죠. 그리고 이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는 이 건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입니다. 그럴 때 이 건축물의 높이는 50m에다가 얼마 더 해주면 됩니까? 15m를 넘으면 안 되죠. 8분의 1 이하니까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하죠. 그러면은 53m예요. 3m만 더 해줘야죠. 8분의 1 이하일 때는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12m까지는 높이에 산입하지 않고 넘는 부분이 있으면 넘는 부분만 높이를 산입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10m입니다. 그러면은 높이에 산입할 필요가 없겠죠? 8분의 1 이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8분의 1 이하가 아니라 8분의 1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10m입니다. 그럴 때 이 10m가 높이에 다 포함되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이런 것들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8분의 1 이하일 때, 높이를 산정할 때는 그 높이에서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을 하겠다라는 거. 근데 가로 안에 있던 게 사계 승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6분의 1 이하, 6분의 1 이하.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게 나오는데 9번에 층수 볼까요? 층수? 9페이지 맨 밑에 있죠.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이 얼마죠? 8분의 1. 가로 안에도 똑같죠? 공동주택일 때는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6분의 1 이하. 이럴 때는 인것과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미추. 그러니까 층수를 산정할 때는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층수를 산정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높이를 산정할 때는 12, 기준은 똑같죠?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이런 것들이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근데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들은 6분의 1 이하일 때 높이를 산정할 때는 12m를 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넘는 부분만 높이 산입을 하고 층수에서는 아예 제외합니다. 층수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지하층도 역시 층수 산정할 때 제외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맨 위로 올라가 보면 가로 4번에 지붕, 마루, 장식, 굴뚝, 방화벽의 옥상 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 돌출부의 난간벽, 그 다음에 은 그 건축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봐 두시고, 그 다음에 처마 높이, 반자 높이, 층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처마 높이라는 건 요 처마 끝부분, 요 부분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붕을 받치는 지붕틀, 뭐 기둥의 상단 이런 것들, 요까지 높이를 처마 높이라고 합니다. 요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층고라는 거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천장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요게 층고. 그 다음에 반자 높이는 여기 방의 바닥부터 반자까지, 요게 반자 높이. 이렇게. 그래서
차원 앞에는 집 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 여기를 말하는데 여기 지붕을 받치는 거 상단까지 높이를 한다. 그 다음에 반자 높이는 방의 바닥면부터 반자까지의 높이, 그 다음에 높이가 닿을 때는 가중평균한다 라고 되어 있고,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 윗, 위, 윗 이렇게 아래 나오면 틀린 겁니다. 윗, 위, 윗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높이가 다르면 가중평균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층수에서 아까 제외되는 건 했죠. 요거 이 부분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 장시탑, 옥탑 이러한 것들의 수평 투입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 8분의 1 이하, 6분의 1 이하일 때는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도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하층도.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 높이 얼마마다?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하고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달리할 때는 어디를? 가장 많은 층수 해서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은 여기서 보니까 5층, 여기서 보니까 3층일 때 이 건물의 층수는 5층짜리 건물입니다. 가장 많은 층수.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이런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건축물의 건축 허가 뭐 이런 건 다 했고, 저 뒤에 가보면은 어딜 보시면 되냐면 600페이지 600페이지 보시면은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 해서 뭐 원칙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우리가 국계법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노트에 한 10페이지 정도 보시면은 그리고 국계법에서 비슷한 걸 한 적이 있는데 그 레슨 8인가? 그래서 있습니까? 밑에 쪽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여기는 700, 여기는 300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죠?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N은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죠. 그래서 여기는 작은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긴 하지만 상업지역에 맞는 건물을 쓰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에 맞는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어떻게? 가중평균. 그래서 계산 문제로 나오면 각각 구해서 더해준다 라고 했었죠. 각각 구해서. 그래서 글자로 나오면은 가중평균하는 거고, 계산 문제로 나오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건축면적, 여기서 쓸 수 있는 건축면적 더해서 나눠주면은 이게 전체 대지의 건폐율이 나오고, 여기서 쓸 수 있는 연면적, 여기서 쓸 수 있는 연면적 더해서 구해서 더해주면은 그게 이제 전체 대지의 연면적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별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서는 기준이 얼마로 바뀌죠?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지랑 일단 대지랑 건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죠. 다만 방화지구와 방화지구가 아닌 곳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을 때 N은 각각 인데 가장 작은 부분이 어디죠? 녹지지역이고 그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N은 작은 녹지지역을 큰 부분으로 흡수해서 쓰게 해주겠다라는 것. 그 다음에 녹지지역에 있는 건물이 역시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칠 때는 각각이 아니라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 것들. 자, 여기 600페이지 보면 똑같은 게 나옵니다. 자,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얼마? 과반미추. 그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 규정을 적용한다. 자, 여기. 국계법 기준에 따르면은 이건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대지에다가 건축법 기준을 적용하려는 거죠.
건축법의 각종 규제들을 적용할 때는 기준이 과반이니까 이 대지랑 건물 전체에 대해서 주거지역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계법에서는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건축법에서는 과반이 속하는 부분이 어딘지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보면은 하나의 건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 건물 전부 맞죠?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하는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죠. 이럴 때는 각각이니까 각 동그라미, 각 지역, 지구, 구역, 각 지역, 지구,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에 있는 건물이 역시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각각이 아니라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만 달라지고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 601페이지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 용도지역별 건폐율이나 용적률 최대한도를 국계법에서 배웠죠. 그거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 기준은 국계법에서 정하는데 이거 봐야 되는 게 밑에서 두 번째 줄 건폐율에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쭉 밑줄에 넣죠.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특례 규정을 뒀을 때는 그 특례에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용적률도 마찬가지 맨 끝에 그것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 다음에 대지의 분할 제한, 요건 많이 했죠. 602페이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이거. 근데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분할은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지만 다만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광시군에게 그게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에서 배웠던 거.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요거보다 작게 분할할 수 없고 건물이 없는 대지는 분할은 할 수 있지만 개발행위 허가받고 해라 라는 거. 기준이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러한 규정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에 분할을 하더라도 이 기준에 맞게끔 토지를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라고 해서 첫 번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2m 미달이 되는 대지 분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죠.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는데 그거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58조 그 해가지고 대지 안에 공지라는 게 있죠. 그 옆에 사절해서 대지 안에 공지라는 게 나와 있죠. 이 내용 안 써놓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건축선에서부터 건물까지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대지 안에 공지가 일정 부분 확보가 되겠죠. 근데 그게 각 지역들마다 얼마를 띄우는지가 다 다르고 해가지고 숫자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예 안 적어놨습니다. 저도 수업할 생각이 없었는데 잘 됐네. 그냥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고 각 지역마다 숫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시험에 나에겐 좀 힘들어서 아예 써놓지 않았는데 뭐 일부 책에 써놓은 경우도 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나오면 틀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거의 세 번째 줄쯤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뭐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한다. 그래서 건축선이나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물까지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지 안의 공지입니다. 이렇게 이런 규정들. 그 다음에 60조, 61조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높이 제한 이런 거. 이러한 규정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그 다음에 높이 제한 규정. 이러한 규정에 위반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죠. 그 다음에 603페이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게 나와서 자, 요거는 해야 됩니다. 자, 높이 제한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다 치고 가자. 630. 높이 제한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의 높이 제한. 높이 제한이 크게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이라는 건 요거 가로구역 길가, 길로, 길가, 길로, 길가, 길로 이렇게 가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요 안에서 높이를 지정 공고하겠다라는 겁니다. 허가권자가. 해서 보시면은 허가권자는 밑줄 하시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 군수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밑줄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높이 지정 시 고려사항, 이런 것들은 혹시 모르긴 한데 일단은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정 절차라고 해서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건축위원회 밑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다음에 4번에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밑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밑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한 제한해서 맨 앞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뭘로? 조례로. 그러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이게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근데 같은 가로구역 안이라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역시 심의를 거쳐서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례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걸 딱 네 줄로 제가 그 노트에는 정리를 해놨죠. 이렇게. 그건 네 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진짜 어렵게 나오면은 603페이지 맨 밑에 있는 그게 나올 수 있긴 있습니다. 높이 제한을 지정할 때 고려사항 것들은. 근데 일단 참고로. 그 다음에 이번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이렇게. 자, 내가 햇빛 보고 살고 싶으면은 어디 살면 되냐면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살든지 이러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에 살면 1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자, 첫 번째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인데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구과학적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자, 보면은 이쪽을 동쪽이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서쪽, 그 다음에 설명의 편의상 여기를 남쪽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면 여기가 북쪽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지어보는 거죠. 내가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다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은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그러면 어디로 가죠? 어디를 지나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죠?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오셨네. 이렇게. 그러면은 해가 가장 높이 떨어질 때는 해가 이쪽에 남쪽에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짓는 건물로 인해서 이 건물의 그림자는 어디로 생기죠? 뒤로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은 내가 짓는 건물로 인해서 1조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보다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을 해라. 이게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칙은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비출 안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 비출,
거리에 따라 다음의 거리를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 한다 해서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띄우고 9m를 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합니다. 자, 이런 것들 원룸촌 같은 데 가면 잘 보이는 건데 건물을 이렇게 짓는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뭐 3층까지는 이렇게 지었다 치고 위에는 좀 더 들어가서 짓고 이렇게 합니다. 보면은 자 여기가 정북 방향이라면은 보통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이상한데 아무튼 층고가 한 3m 안팎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3층까지는 9m 이하겠죠.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띄우면 되죠? 1.5m. 근데 9m를 초과한 부분, 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건축해야겠죠. 그러면은 3m가 다 안 되더라도 여기 한 최소 14m 정도 되면은 요 4층부터는 이렇게 수평을 맞추려면 한 7m 정도를 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3층까지보다 훨씬 더 들어가서 건물을 지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죠. 이렇게 뭐 사선지, 밖에서는 사선지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원칙 어디서부터?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를 띄워서 건축하고 9m를 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적용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자,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 옆에 보니까 도로가 폭이 20m짜리 도로가 있는 거죠. 이런 데서는 굳이 띄어지 않아도 이렇게 넓은 도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햇빛을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에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지는 경관지구 그 다음에 중점 경관관리구역 그 1번 기역만 체크해놓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랑 경관지구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중점 경관관리구역, 특별 가로구역, 그 다음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이러한 대지 상호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그 대지가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을 때는 이 규정 정북 방향으로부터 얼마 띄운다 이걸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건축협정구역 미추 나중에 할 건데 건축협정은 약속 맺는 약속 토지 소유자들끼리 그 다음에 3번에 건축물의 정북 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닐 때 자,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라야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보호해줄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 이때는 요거 정북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운다는 걸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3번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라고 되어 있죠. 자, 원칙은 내가 짓는 건물로 인해서 그림자는 북쪽으로 지니까 원래는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남쪽부터 띄우겠다 이 말입니다. 남쪽부터 예외적으로 자 1번부터 그 기읍부터 저쪽에 비읍까지 묶으시죠. 기읍부터 박스 안에 기읍부터 비읍까지 옆에다가 개발이 시작되는 거 써놓죠. 아예 택지를 조성할 때 이 구역은 기준점을 처음부터 남쪽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북쪽부터 띄우나 남쪽부터 띄우나 그게 그거겠죠. 그러니까 개발 시작할 때 아예 처음부터 기준점을 남쪽으로 잡아버린 것입니다. 해서 보면은 1번에 기역에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구역, 그 다음에 각종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이렇게 개발이 시작될 때 아예 기준점을 처음부터 남쪽으로 잡겠다라는 게 그 다음에 시읒 보시면은 정북 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 이게는 이제 정북 방향에 건물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러면은 남쪽부터 띄워도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응 정북 방향 대지 소유자가 날 찾아오더니만 제발 우리 집에 좀 붙여 지어 달랍니다. 해주면 되죠. 합의했을 때 이렇게.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읍부터 비읍까지 6가지는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이고 밑에
정북 방향의 건축이 금지되는 공지에 접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정북 방향 대지 소유자랑 합의를 했을 때,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부터 남쪽부터 띄울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건물이 일조권을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를 띄워서 건축하고 9m를 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지구단위구역,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등등등에서 해당 대지 안에 적용하는 건축물이 너비 20m 이상의 대지에 도로에 접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건축협정구역, 그 다음에 정북방향 인접대지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닐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정남방향부터 띄우는 경우는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그 다음에 정북방향이 건물이 건축이 금지되는 공지에 접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정북방향 대지 소유자랑 합의를 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부터 남쪽부터 띄울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 공동주택의 경우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공동주택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더라도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로 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은 제외.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에서 짓는 공동주택은 일조권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데 짓는 주상복합, 한 개 동 아니고 두 개 동씩 짓는 그런 주상복합들 보면은 동과 동 사이 거리가 되게 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공동주택이면은 일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동그라미 1박스 1번에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 이게 앞베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베란다. 햇빛 들어오는데. 두 번째,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자, 한번 해보면 이건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뭐 도로가 있고 아니면 여기가 인접대지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쪽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죠. 이렇게 101동. 그래서 여기가 앞베란다라서 인접대지 경계선 쪽으로 이쪽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02동. 그 다음에 여기 103동. 그 다음에 여기 104동. 그래서 그 방금 읽은 박스 안에 1번에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요거죠, 요거. 인접대지 경계선 쪽으로 앞베란다가 있을 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얼마를 띄워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에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요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이렇게 지었을 때 동과 동 사이에 얼마나 띄우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요새 이렇게 짓는 아파트 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안 나옵니다, 제가. 아, 이렇게 짓는 아파트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로 2번에 보면은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1m 이상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세대 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수평거리가 1m 이상이면은 요 거리만큼 안 띄워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세대 주택의 밑줄 안에 넣고. 그래서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 등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배 이하로 할 것.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는 이라고 되죠. 높이는 띄우는 거리의 2배 이하로 합니다. 띄우는 거리의 2배 이하로. 그런데 이걸 이제 식을 바꿔보는 거죠. 그럼 띄우는 거리는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높이는 아까 우리 이제 그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해서 건축물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를 두고 9m 넘는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라 이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건축물의 높이는 띄우는 거리의 2배 이하로. 그러면은 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 거리의 거리가 50m입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의 높이는 100m 이하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00m 이하로. 이렇게. 그래서 앞베란다부터 인접 대질 경계선까지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을 해야 되고 띄우는 거리의 2배 이하로 할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이번에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 거리는 다음의 거리를 이상을 띄워 건축할 것. 그래서 방금 이제 요거죠.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있을 때 이 동과 동 사이 거리를 얼마만큼 띄울 거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박스가 있는 겁니다. 동과 동 사이 거리를 얼마나 띄울지. 근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밑줄, 동지를 기준으로 9시부터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박스에 있는 걸 싸그리 무시하더라도 동지가 뭐 하는 날이죠? 제가 지금 공법 시간에 팥죽 먹는 날 그런 거 아시죠? 설날에는 떡국 먹고 그런 거. 해가 가장 짧은 날.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그러니까 해가 가장 짧은 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계속해서 2시간 이상, 그러니까 30분 들어왔다 안 들어오고 이런 거 안 됩니다. 2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햇빛을 볼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세대를. 그러니까 박스에 있는 거 그렇게 안 해도 요새 짓는 아파트들 보면은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동의 배치를 이런 식으로 하죠.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에 뭐 광장 같은 거 있고 바깥에 이렇게 산책로 만들고 요게 요새 아파트 이렇게 지을 수 있더라고.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2시간 이상을 계속 햇빛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모든 세대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동과 동 사이를 저 밑에 있는 그렇게 복잡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주죠.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새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보면은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거리는 나오면은 띄우는 거리의 2배 이하로 와야 된다. 높이는 나오면 띄우는 거리의 2배 이하로 와야 된다. 그 다음에 거리는 나오면은 띄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완화되면은 2배로 완화해줍니다. 뭐 4배 아니면은 이게 2분의 1을 소수로 바꾸면 0.5죠. 완화가 되면은 0.25배 이렇게 완화해줍니다. 요것만. 이거는 4배가 되는 거고 완화가 되면 요거 2분의 1은 완화가 되면 0.25배 이렇게 완화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높이의 0.5배 띄우는 거리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102동의 앞베란다에서부터 101동의 뒷베란다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높이의 0.5배 만큼을 띄워서 건물 높이가 100m다. 그러면은 101동이랑 102동 사이는 50m를 띄워서 건축을 하라라는 거죠. 예전에는 건물 높이만큼을 띄웠습니다. 건물 높이만큼을. 왜냐면은 동과 동 사이에 아까 예전에는 뭐 들어갔죠?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주차장이 밑에 내려갔죠. 그러니까 건물 높이의 2분의 1만큼을 띄웁니다. 0.5배. 이렇게. 근데 보면은 도생은 완화해주죠. 0.25배. 0.25배. 그러니까 4배까지 완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역에도 불구하고 이거 니은은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기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게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상가들은 건물 높이보다 낮으니까 상가 높이만큼을 띄웁니다. 상가 높이만큼 1배. 그래서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그 다음에 리을, 미음 이런 것들은 혹시나 해서 보는 건데 보면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자 102동의 뒷베란다입니다. 채광창이 없는 벽면 이거 뒷베란다랑 측벽이 마주보고 있죠. 뒷베란다랑 측벽이 마주보고 있을 때 이럴 때는 8m를 띄웁니다. 그리고 미음은 뭐냐면 여기 103동 옆에 벽이랑 104동 옆에 벽 측벽이 마주보고 있을 때 요거는 4m를 띄웁니다. 벽, 측, 8, 측, 4 이렇게 건축물의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고 있을 때는 8m를 띄우고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고 있을 때는 4m를 띄운다. 요새 짓는 아파트 조금 오래된 거 한 10년 정도 된 거는 이런 아파트들이 있긴 있습니다. 요런 것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거. 제가 우리 아파트가 그런데 살짝 걸어보니까 진짜 한 4걸음 조금 넘게
띄워져 있던데. 이렇게. 측벽과 측벽이 마주볼 수 있는 4m. 이렇게.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해봤습니다. 이거. 근데,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임덧질이 관계선의 결정. 이건 3번은 아예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608페이지. 그 4번에 있는 거. 높이 제한의 적용 제외라는 게 나오죠. 이걸 기울이고. 2층 이하 로서 밑줄. 8m 이하 밑줄. 2층 이하 로서니까 그러니까 엔드죠, 엔드. 2층 이하 로서 8m 이하. 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밑줄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자 해서 보면 다시 한번 해보죠. 높이 제한은 크게는 가로구역에서의 높이 제한이랑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60조고 이게 61조입니다. 그래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는 허가권자가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부할 수 있죠. 근데 같은 가로구역 아니라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로구역에서 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서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원칙 어디서부터 띄우죠? 원칙은 거기 말고 정북방향, 정북방향 인접, 그림자가 북쪽으로 진다고 했어. 이해를 위해서 이런 걸 다 설명을 했는데 그걸 다 까먹으면은 그냥 외우는 게 차이 나죠.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1.5m를 띄우고 건축물 높이가 9m를 초과하면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서 건축한다. 거리가.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걸 적용하지 않는 곳이 있었고 예외적으로 남쪽부터 띄우는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는 일단 이 거리 이상으로 띄워야 됩니다. 뭐 등고 동사에 얼마를 띄우고 하는데 원칙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2배 이하로 높이를 해야 됩니다. 높이는, 건축물 높이는. 그래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수평 거리까지 거리의 2배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2배 이하로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과 동사에는 얼마를 띄우는지 그런 것들은 됐고, 대신에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세대가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몇 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계속해서 봐야 돼. 계속해서. 띄엄띄엄 보면 안 되고 계속해서 2시간 이상을 일조로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얼마를 띄우고 이런 것들은 됐고, 그런 것들은 나오면 대충 찍으십시오. 그냥 이거 가지고. 그래서 원칙은 2배씩 2분의 1씩 하는데 완화되면은 뭐 4배 나오거나 0.25배 나오거나 이러면 완화되는 거. 근데 이상한 숫자 2분의 1, 0.5 아니면은 0.5, 2, 4 이거 말고는 틀린 겁니다. 그리고 대상 건물이 아까 다세대 주택은 뭐 1배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완화되는 게 혹시나 해서 봐두면은 그 606페이지 맨 밑에 도생이 완화가 됩니다. 도생. 기읍에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역시 또 두 번째 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완화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다른 거 있는데 거기 606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606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근린 그게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 근린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은 4배. 그러니까 도생이 완화가 되고 근린상업지역이랑 준주거지역이 완화가 됩니다.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근린상업지역이랑 준주거지역 이런데 완화되는 곳들 정도. 이렇게. 얼마를 띄우고 이런 것들까지는 모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제한 적용 안 하는 데가 있죠. 2층 이하로서 높이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그러면은 600 건축 설비 이런 건 놔두시고 613페이지 자,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613페이지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 강의니까 제가 언급 정도는 드릴 건데, 자, 여기서부터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최근에는 건축협정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건축구역이 예전에 가끔씩 출제가 됐었는데, 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쉽게 하죠. 특별건축구역 보면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도시경관을 창출, 건설기술 수준 양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은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밑에 국장이나 시도의사. 해서 어디다가 지정하냐면 거기 국장은 국제 행사가 있잖아요. 국가가 국제 행사. 그다음에 시도지사도 지자체가 국제 행사를 개최할 때.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 하죠. 건폐율, 용적률 싸그리 무시해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지어봐 라고 하는 게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그 일부 건축 규제들을 배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실험적인 건물을 한번 지어보는데 실험적인 건물을 지어보고 이게 기존의 규제를 적용을 안 하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건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도 개선을 창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부 실험적인 건물을 짓다 보니까 건설 기술 수준도 향상되고 이런 것들을 깨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특별 건축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614페이지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 지정 제외구역. 자, 특별 건축 되게 신기한 건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존해야 되는데 이거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 제외. 이거는 좀 봐두죠.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존산지. 개발 안 되는데 여기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자연공원, 그 다음에 접도구역, 보전산지. 요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뭐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이런 것들은 됐으면 놔두시고. 그 다음에 지정 절차는 이거는 그냥 뭐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하는데 자세히 보진 말죠. 대신에 뭘 볼 거냐면 617페이지 맨 밑에 617페이지 맨 밑에 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계법에 따른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밑줄. 근데 가로 안에 용도지역, 지구, 구역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면 관리계획 결정을 의제는 해주지만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이건 의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20페이지 특별건축구역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이 620페이지 적용 배제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로 안에 거만 보면 대지 안의 적용,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제한, 1조 동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런 것들 이걸 그냥 배제해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한번 지어보라는 거죠. 건폐율, 용적률 적용 안 하고 높이도 안 하고 적용 안 하고 이런 것들 뭐 1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런 것들 안 할 테니까 한번 해봐 라는 겁니다. 한번 해봐. 그 다음에 완화 적용 이런 건 보지 마시고 통합 적용 보시면은 그러니까 배제되는 거랑 통합 적용 이것만 보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혹시나 하는 것들만 몇 개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의 관계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미술작품의 설치,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공원의 설치. 그래서 620페이지에서 봤던 거는 적용 안 하는 규정들. 적용 안 하는 규정이 뭐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그 다음에 높이 제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통합 적용하는 건 미술작품의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공원의 설치 이런 것들은 통합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완화 적용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특별 가로구역은 아예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건축주의 의무 뭐 이런 거 됐고. 그 다음에 625페이지 건축협정. 요게 최근에는 꽤 많이 나왔는데 625페이지 자, 이건 뭐냐면 자, 여기 대지가 있는데 앞에 도로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여기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토지 소유자가 모여가지고 합의를 합니다. 야, 3번지, 4번지는 도로변에 접해 있어가지고 이 토지를 다 써가지고 상가라든지 장사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주차장을 설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1번지, 2번지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어떻게든 요 통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도로로 나가고 싶은데 얘네들이 잘 협조를 안 해주는 거죠. 해서 우연히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토지 소유자가 길을 가다가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할까? 해서 커피집 갔습니다. 앉아가지고 우리 합의를 해서 우리 지역 안에서는 이러한 일부 규정들을 통합 적용하자라는 겁니다. 약속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협정을 맺어서 이걸 인가받고 나면 이 안에서는 이 협정에 따라서 축조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이거 통합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축조 신고를 하는 겁니다. 허가 신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건축협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로 1번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지상권자도 포함이 됩니다. 은 전원의 합의 미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주로 개발하는 곳들입니다. 밑에 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뭐 재정비 촉진 지구, 재정비 촉진 지구, 재촉지구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이런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서 체결을 할 때는 얼마가 동의하죠? 전원의 동의.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는 전원의 합의로.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은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미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미출. 세 번째 줄에. 그 다음에 가로 3번 뭐 이건 됐고, 그 다음에 4번, 5번 이런 것들 됐고, 그 이번에 건축협정 운영회의 설립인데 사람 많을 때는 운영회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건축협정의 인가 보죠. 옆에 627페이지. 협정 체결자 또는 협정 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면 줄. 인가권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모든 지자체장입니다. 따로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몇 줄? 둘 이상. 의 시, 군, 구의 걸치는 경우 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의 밑줄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인가 신청을 받은 인가권자는 관계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는 인가받겠죠.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않다. 그 다음에 협정의 관리 뭐 이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에 협정의 폐지 보시죠. 628페이지 6번에 아까 체결할 때는 얼마의 동의였어요? 전원의 동의. 근데 여기 두 번째 줄 과반수 동의를 받아 폐지하려는 경우 밑줄 하시고 과반수 동의. 그러니까 체결할 때는 전원의 동의,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 그 다음에 옆에 어디 안 나와있나? 다만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그 밑에다가 20년이라고 해야 되죠. 이거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을 통합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 폐지하면 건물 뜯어야 됩니까? 건물 지은 건데 착공신고를 했다는 협정 내용대로 착공신고를 해서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럼 최소 20년은 유지를 건물을 지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협정한 대로 착공신고를 해가지고 건물을 착공했을 때 이르는 2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그 다음에 효력승계라고 되어 있는데 협정이 체결된 지역, 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 등은 인가, 변경, 인가된 협정에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로 2번에 소유자 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을 받은 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 그러니까 양수인 같은 사람들은 지위를 승계한다는 거고, 건축허가의 특례 나머지 일단은 8번 이런 건 됐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2번에 협정에 따른 특례라는 게 나오죠. 공동허가 신청 해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밑줄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17조, 21조, 22조, 23, 25조 이런 건 뭐냐면은 허가를 신청할 때 뭐 수수료라든지 서류 제출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통합해서. 맞벽 건축할 때는 뭐 허가 신청서 제출하고 수수료 내고 이런 것들 다 통합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로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630페이지.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통합 적용하는 것.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이런 규정을 통합 적용합니다. 대지의 조경,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는 건물은 지하층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지하층의 설치를 통합 적용한다. 그 다음에 건폐율, 부설주차장의 설치, 개인 하수 시설의 설치. 그 옆에다가 용적률은 X라고 좀 해두죠. 건폐율은 건축협정을 통해서 통합 적용하지만 용적률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적용의 특례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개념 플러스의 결합건축이라는 게 나오죠. 요거는 중요하다고 보면 건축협정이랑 좀 비교만 해 놓겠습니다. 보면은 그 결합건축이라는 건 최대 100m 거리 안에 있는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있는 거리 안에서 이 대지에서 쓸 수 있는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체크해드렸던 게 건축협정에서는 건폐율은 통합 적용할 수 있지만 용적률 규정은 없었습니다. 근데 요거 결합건축이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거. 통합 적용하는 거. 그래서 그 1번에 보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 간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 있는 두 개의 대지 건축주는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두 개 대지의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2번 이런 것들도 일단 됐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어딜 볼 거냐면 결합건축의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3번에 동그라미 4번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 유지 최소 기간은 30년 미추. 자, 결합건축을 하면은 용적률을 통합 적용한다라고 했죠. 근데 뒤에 보면은 다만 결합건축협정서의 용적률을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해서, 자, 여기서 쓸 수 있는 용적률을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했습니다. 그러면 30년 되기 전이라도 폐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는 경우 비추.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 아까 건축협정은 체결할 때 전원의 동의. 그 다음에 폐지할 때는 과반 동의. 최소 얼마 동안 유지하죠? 20년. 그 다음에 여기는 최소 30년을 유지하는데 폐지할 때 전원의 동의. 이런 것들만 비교해서 좀 기억하죠. 이런 것들만. 그 다음에 보치기 하나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